예, 안녕하세요. 자동차 튜닝에서 조향 장치를 강의하게 된 전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는 한국 폴리텍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전광수 교수입니다. 주요 양력은 현재 차량 기술사, 그다음에 자동차 기능 정비 기능장, 그다음에 학위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한국 자동차 튜닝 산업협회 위원이고 현재는 폴리텍 자동차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튜닝에서 조향장치에 관련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목표로는 자동차 조향장치 이해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조향장치 구조 파악하기, 세 번째 자동차 조향장치 정렬 시험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조향장치 이해하기는 앞으로 자동차를 튜닝하는데 조향장치를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튜닝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자동차 조향장치 구조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조향장치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조향장치 정렬 시험하기는 자동차 튜닝에서 조향장치를 튜닝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과연 정렬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쉽게 현장에서 말하는 휠 얼라이먼트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바퀴가 제대로 정렬이 돼 있어야 정확한 조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조향장치 정렬 시험하기, 그 다음에 그 조향장치 정렬 시험이 끝나면 실차에서 주행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조향이 되고 있는지, 또한 조향을 했을 때 원하는 시간에 바르게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가 되지 않고 될 수 있는지를 실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자동차 조향장치 일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조향장치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동차 조향장치는 자동차 진행 방향을 운전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항상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조향장치에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운전자가 의도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조향 휠, 이것을 조작하면 조향 기어에 의해서 회전력이 전달되고 조향 기어에 감속돼서 앞바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장치가 자동차 조향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조향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조향 장치 기능은 무엇이 될까요? 자, 첫째, 조향 휠을 돌려서 원하는 방향으로 조향이 되어야 됩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는데 도로의 조건에 따라서 어느 각도로 틀었을 때 거기에 운전자가 예상하고 있는 방향으로 적절한 각도로 조향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조향일의 조정력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자, 조향을 할 때 옛날에 나온 차들이 보면 동력 조향 장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핸들을 돌릴 때 무겁습니다. 어렵고. 그런데 지금에 나와 있는 것들은 동력 조향 장치를 장착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조향휠의 조작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자동차 선회 시 바퀴가 좌우 조향각에 차이가 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바퀴가 똑같은 상태로 선회를 하게 되면 그 미끄러짐이 생기게 되죠. 일례로 여러분이 지하철이나 기차를 타고 가실 때 보시면 특정 구간에 가면 굉장히 소리가 시끄러워집니다. 그것이 조향각에 의해서 커브를 돌아갈 때 바퀴축이 1차 축으로 되어 있고 조향각이 없기 때문에 미끄럼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회 시 좌우 바퀴 조향각에 차이가 나도록 한다. 그 다음에 노면의 충격이 조향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도로 노면이 안 좋은 충격이 핸들에 그대로 전달이 된다면 운전자는 핸들을 조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선회 시 저항이 적고 옆방향으로 미끄러지지 않아야 한다. 자, 커브길을 돌아갈 때 핸들을 틀고 돌아가는데 차량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지 않고 옆으로 미끌리면서 돌아간다고 할 때 과연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어떤 이런 거를 볼 때 보면 스릴을 내기 위해서 차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커브를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일반 도로 주행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고가 유발되는 거죠. 엄청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량은 선회 시 타이어 지면의 저항이 적고 옆방향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서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조향이 될 수 있는 것이 조향장치의 기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량에 가지고 있는 조향장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향장치의 종류에서는 자, 조향력을 어떻게 배력시키냐에 따라서 운전자가 조향 휠을 작동시킬 때 손으로 수동으로만 작동시켜서 작동할 수 있는 수동 조향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압 펌프 또는 전기 모터를 장착해서 운전자가 약간의 힘을 줬을 때 보조적인 동력이 지원을 해서 해주는 동력 조향 장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수동 조향 장치와 동력 조향 장치 두 개로 조향 장치가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보시면 수동 조향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조향 휠과 그 다음에 컬럼과 렉 기어의 조향 기어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 기어, 동력 조향 장치가 들어가 있는 그 장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장치들이 붙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최초로 됐던 것들은 이런 수동 조향 장치고, 그 다음에 조향력을 보조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가 붙어 있는 게 동력 조향 장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의 조향 원리를 생각하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 자동차는 이상적인 선회 방법에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그림과 같이 각 바퀴의 선의 궤적이, 여기에 바퀴가 있습니다. 이 바퀴의 선의 궤적이 똑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 각도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일치가 돼서 중심 0을 갖는 동심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돌아가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바깥쪽 바퀴와 안쪽 바퀴가 서로 다른 동심원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계속 돌아가게 되면은 나중에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륜 차륜이 외륜 차륜보다 조향 각도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 앞바퀴의 너클암 중심으로 그 연장선이 뒷차축 연장선의 한 점과 교차되도록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장선과 이 연장선이 일치돼야 조향 장치가 정상적으로 선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조향 장치를 가장 먼저 개발한 에커만에 의해서 발명이 된, 에커만이라는 분이 오래전에 개발해서 됐던 이 직사각형의 링크 구조 에커만식은 조향력 이 그림과 같이 내측 외측 바퀴 조향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나가는 선과 이렇게 나가는 선이 언젠가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나게 되면 내측과 외측 바퀴가 서로 교차하게 되면 자동차는 더 이상 선회를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양쪽 바퀴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동일선상에.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도 교차하지 않고, 여기에 보시면 교차하지 않고 평행 상태로 유지해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돌아갈수록 한 게 에커만에 의해서 개발된 것은 이 조향 방식이고, 여기에서 한 번 더 개발된 것이, 자, 이 바퀴에서 이렇게 돼서 나가다 보니까 한쪽 바퀴는 옆 방향으로 끌리면서 선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마모는 물론 조향 휠 전체가 큰 저항이 발생합니다. 보십시오. 이 부분과
요 부분이 때 얘는 이렇게 돌아가고 얘는 덜 돌아가다 보니까 옆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옆으로 이 짝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선회 시 안정성에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사용된 자동차에 사용되는 조향 장치는 에커만에 의해서 에커만에 의해서 발명되고 장토에 의해서 개량된 에커만 장토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에커만 장토식 기구란 자동차를 직진 상태로 했을 때 킹핀과 타이로드 엔도의 중심의 연장선을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고 여기에 킹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로드 엔도가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와 이렇게 됐을 때 이 타이로드 엔도의 이 직진선이 여기로 일치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후차축 중심과 일치가 되도록 연장선 A와 B가 뒷차축 중심 P점에서 일치되도록 만드는 게 장토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커만 장토식 조향장치 원리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조향장치는 여기에 있던 이 킹핀과 타이로드의 원리에 의해서 바퀴가 자연스럽게 선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선회 시에 자, 타이로드의 작용으로 양쪽 바퀴의 너클, 스핀틀은 아시겠죠? 여기에 너클이 박혀 있는 핀 쪽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선, C선과 D선과 또 여기에 있는 후차축의 선이 일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과 뒤의 바퀴는 선회 상태에서 중심이 일치되는 동심원을 그리게 되는 거죠. 동심원이란 이 바퀴가 그대로 가고 이 바퀴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교차되는 게 없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에커만식은 어떤 지점에 가면 서로 교차가 되지만 에커만 장토식은 서로 교차가 되지 않고 일정한 선회를 그리고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선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외축보다 내축 바퀴의 조향각을 크게 함으로써 내외측 바퀴가 서로 다른 크기의 동심원으로 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내축 바퀴의 동심원과 외축 바퀴의 동심원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원리를 이용해서 지금 보면 조향장치 구성에 보시게 되면 자, 이것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조향장치 기구에는 조향장치 조작기구, 기어기구, 링크기구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휠 부분, 조향장치 조작기구,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기구,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링크기구, 이렇게가 되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조작기구에서 보시면 이 전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조향장치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조향장치 구성에서 조향휠은 자동차 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조작하는 부분으로 중앙 부분에는 휠과 여기는 허브와 휠의 외부 림 또는 이것을 연결하는 스포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조향장치를 튜닝을 할 때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여기에 있는 조향 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스티어링 컬럼, 조향 휠을 연결해주는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에는 충돌 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충격 흡수식 컬럼 샤프트 장착이 의무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이 충돌했을 때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만약에 핸들이 조향장치가 사람을 가슴에 부딪힌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격 흡수식이 의무적으로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충격 흡수식 컬럼 샤프트는 충격 시 차체 파손,
그러면 스티어링 장치가 운전자 측에 돌출해서 운전자 가슴을 치는 것을 방지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차량이 가다가 충돌을 했을 때 사람이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튕겨가면서 앞에 있는 핸들에 내 가슴이 치는 것을 쳤을 때 이때도 핸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핸들 조향 장치를 정비하거나 탈부착을 할 때 절대 그 조향 장치 컬럼 축을 망치로 두들기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충격을 주었을 때 조향축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그 조향축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티어링 컬럼 샤프트를 정비를 탈부착을 해서 튜닝을 할 때 절대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조향 기어 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향 기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조향 기구는 조향 휠의 방향을 바꾸고 동시에 조향력을 증대시켜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보시면 핸들을 잡고 돌리면 바로 바퀴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은 그때 돌릴 때 힘과 거기에는 내 몸무게 하나만 실려 있기 때문에 중량에 대한 저항감이 적지만 자동차는 굉장히 큰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들이 쉽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핸들을 돌린다 해서 바퀴가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런 조향 기어 기구에 의해서 방향을 바꿔주고 조향력을 증대시켜주는 장치를 합니다. 자, 그럼 조향 기어의 기어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 내가 핸들을 한 바퀴를 돌렸을 때 바퀴가 완전히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천천히 주행할 때는 핸들을 이렇게 돌려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고속으로 주행할 때 핸들을 만약에 이렇게 틀었을 때 바퀴가 이렇게 꺾였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차량은 전복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핸들을 얼마만큼 돌렸을 때 바퀴가 몇 도가 돌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조향 기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진 상태에 있던 바퀴가 최대한 조향을 할 수 있는 각도로 돌아갈 수 있는 각도가 몇 도 정도가 될까요? 0도에서 약 45도 정도로 돌아갑니다. 또 0도에서 우측으로 45도, 그러면 전체 돌아갈 수 있는 각도는 90도 각도를 조향할 수 있는 것인데, 이 90도를 돌리기 위해서 핸들 조향 휠은 몇 바퀴가 돌아갑니까? 대부분 2바퀴 반 정도가 돌아갈 것입니다. 정상 위치에서 내가 좌측으로 돌린다. 좌측으로 최고로 돌리기 위해서는 2바퀴 반을 돌리면 45도가 돌아갑니다. 또 우측으로면 가운데에서 다시 2바퀴 반을 하면 돌아갑니다. 그러면 가장 좌측으로 선회를 했다가 가장 우측으로 선회할 때는 핸들은 약 5바퀴 정도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조향 기어비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향 기어비가 가변적으로 되느냐 고정으로 되느냐.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들은 조향 기어비는 모든 것이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량은 몇 대 몇, 그래서 보통 승용차 또는 대형차 이런 거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나 특수 차량에서는 가변 기어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 기어비형은 조향일의 조향 각도가 따라서 기어비가 가변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에서는 직진과 같이 조향각이 작은 영역에서는 조향 기어비를 작게 하고 조향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 휠의 조작력을 무겁게 해서 주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쓸까요? 주로 경기용 자동차나 특수용도 자동차로 씁니다. 일반 차량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죠. 그렇지만 골목 주행이나 주차와 같이 조향일을 최대로 조작해야 할 경우에는 조향 기어비가 크게 조향해서 조향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간혹 일반 차량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향 장치의 조향 기어의 힘의 전달 방식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향 장치가 있습니다. 핸들을 잡고 가는데 도로에 가다가 도로에
핀홀 파인 부분을 바퀴가 탁 쳤을 때 그 충돌이 킥백 충돌이 핸들에 와서 핸들이 팍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그랬을 때 과연 운전자가 저처럼 힘이 있거나 이러면 핸들을 잡고 갈 때는 괜찮겠지만 여자들이나 아니면 힘이 약한 분들이 잡고 가다가 핸들을 쳤을 때 핸들이 돌아가면 사고가 발생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런 힘의 전달 방식에 의한 종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노면의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으로 해서 조향휘를 놓치지 않도록 해서 운전자의 피로를 덜기 위한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비가역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가역식. 비가역식이라는 것은 조향휠에 의해 앞바퀴를 움직일 수 있으나 반대를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핸들을 돌려서 바퀴는 움직이지만 바퀴가 움직여서 핸들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퀴의 충격이 조향휠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안전하겠죠. 자, 또 그러므로 해서 험로, 좀 안 좋은 도로를 주행할 때 그때 오는 충격에서 조향휘를 놓쳐서 어떤 차량이 다음 사고가 유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러나 단 하나, 조향장치의 각부가 마모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을 돌려서 차량을 선회를 한 다음에 핸들을 놓으면 이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죠. 앞바퀴 복원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핸들을 돌려서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줘야 복원이 되는 현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승용차라든가 경차, 적은 차에서 사용하는데 현재 자동차에서는 요거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는 이제 요즘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는 동력 장치를 장착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보강이 돼서 개선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승용차, 경차 또한 더 큰 우리가 승용차라고 하면 적은 차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제 중형 승용차, 뭐 이런 고급 승용차까지도 비가역식을 사용하죠. 그런데 비가역식에서 좀 더 개발돼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바뀐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은 반가역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역식이라는 게 가역식은 힘의 전달이 조향휠에서 앞바퀴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튜닝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떠놓고 핸들을 돌리면 바퀴가 움직이지만 바퀴를 돌리면 핸들이 또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가역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전부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바퀴의 움직임이 조향휠에 전달되고 또는 조향휠로도 바퀴가 움직인다 해서 가역식이 됩니다. 이것은 노면의 충격으로 조향 핸들에 전달되는 킥백 현상에 의해서 조향휠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놓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각부의 마모가 적고 앞바퀴의 복원성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대형차들, 중량이 무거운 차량이나 험로 주행에 적합한 차량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량이 무거운 차량이라는 것은 화물 차량이나 이런 큰 트레일러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런 차들에서는 핸들을 돌렸다가 만약에 복원성이 없어서 운전자가 다시 핸들을 돌려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역식을 대형 차량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장점과 가역식의 장점과 비가역식의 장점을 합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반가역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가역식과 비가역식의 중간 형태로 바퀴의 복원력이 핸들에 전달도 되고 또 노면 위로부터 충격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반가역식이죠. 그러면은 어떤 것이 가장 낫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의 기구로서는 여기에 있는 반가역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앞으로 튜닝을 할 때 어떤 방식, 여기에 나오는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차량의 목적이 어느 것인지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 어떤 방식을 써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조향장치의 구조에 따른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면 자동차에 보면은 핸들을 돌리면 그 핸들이 내가 원으로 원운동을 한 축이 내려가서 바퀴가 좌우로 움직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는 어떠한 이런 기어 장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기어 장치가 들어가기 위해서 장착되는데 이런 기어 장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웜 섹터형 또는 여기에 나오는 웜 섹터 롤러형 또는 뒤에 나오는 볼 너트형 또는 넥 피니언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형차, 그러니까 소형 승용차가 아닌 중형 이상 어떤 화물이나 또는 우리가 많이 하는 승합 자동차나 이런 거에서 사용되는 차량은 대부분이 웜 섹터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웜 섹터형 조향기구가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주로 소형 자동차에 사용된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형 자동차는 우리의 승용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형차가 아닌 적은 차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시면 승합차나 이런 것들 거기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웜 섹터 롤러형은 섹터기 내에 니들형 베어링을 넣어서 좀 더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웜 섹터형과 웜 섹터 롤러형 이런 거는 같은 종류로 그림을 보셔도 웜 기어가 있고 여기에 섹터가 움직이고 얘는 웜 기어가 있는데 섹터에 롤러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웜 섹터 롤러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볼 너트형이 있습니다. 볼 너트형 조향기어는 보시다시피 똑같이 웜 섹터형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너트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섹터가 움직이면 얘가 일로 갔다 움직이면서 여기에 있는 넥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 너트형 조향기어는 웜과 볼 너트 사이에 여러 개 볼을 넣어서 이 접촉을 구름 접촉해서 가볍고 부드럽게 하도록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구조는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승용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넥과 피니언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죠. 얘는 렉 피니언형은 조향축 끝에 피니언 기어를 장착해서 렉 기어와 서로 물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사는 게 주로 승용차, 특히 전륜 구동 자동차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핸들을 돌려서 축이 돌아가면 여기에는 길게 되어 있는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피니언 기어가 돌아가면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일로 움직였다만 하면 여기에 있는 바퀴가 조향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구조가 간단한 방식이 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승용차는 대부분이 렉 피니언형을 사용하고 있고 이 렉 피니언형은 중량이 많이 나가는 자동차에는 구조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게 그 큰 힘에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힘의 그 조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넥과 피니언 방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볼너트 방식을 이용해서 큰 조향 장치를 작동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 조향 장치로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힘이 있고 또 충분한 그 체력이 있는 분들이 조향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노약자나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나 아니면 힘이 약한 사람들이 차량을 운전할 때 핸들을 돌릴 때 굉장히 큰 힘이 돌아가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장치를 장착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근래에 와서 자동차가 점점 고급화가 되어가죠. 고급화가 됨에 따라서 또 자동차 타이어가
저압 타이어를 이용해서 요즘 보면 타이어 크기가 커지면서 타이어 평편비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이 접지되는 부분이 넓어지다 보니까 핸들을 돌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조향휠의 조작력도 커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식 조향 장치에서 동력원을 여기에 동력원을 설치해서 조향휠의 조작력을 보호하는 동력 조향 장치가 나오게 시작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똑같습니다. 핸들이 있고 여기에 랩과 피니언이 있지만 이 랩과 피니언 속에 동력 실린더를 넣어서 여기에 있는 유압 펌프를 작동해서 이 실린더가 좌우로 움직이도록 한 게 동력 조향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력 조향 장치의 장점으로는 자, 앞서 설명드렸듯이 작은 조작력으로 큰 조향을 조작할 수 있다. 또 조향 기어비를 조작력에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다. 자, 이 차가 저처럼 덩치가 큰 사람이 운전할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노쇠한 사람이 운전할 것인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조향 기어비를 일정하게 정해놓고 거기에 동력 장치를 보조함으로써 아무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향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굴곡이 있는 노면에서 충격을 도중에 흡수해서 조향휠에 전달되는 킥백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앞바퀴의 심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심의라는 것은 차량이 주행하다 보면 밀리는 걸 얘기하죠. 흔들리거나 밀려서 조향에 어려움을 하는 이런 심의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향 조작이 경쾌하고 신속하며 주행 안정성이 좋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단점이 또 있죠. 단점은 기계식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고 고가입니다. 물론 그냥 수동식에 의해서 핸들과 랩과 피니언만 달랑 있는 위에 거기에 실린더가 붙어야 되고 유압 펌프가 붙어야 되고 제어 장치가 붙어야 되다 보니까 가격이 고가가 되고, 고장이 발생하면 정비하기가 어렵다. 정비가 좀 까다롭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일 펌프를 유압 펌프를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 엔진의 출력 일부가 소비되어 연비가 저하되는 거죠. 요즘같이 연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울 때 이럴 때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동력 조향 장치로서의 원리를 이용해서 충분히 적은 힘으로 조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고 모든 차량에 동력 조향 장치가 장착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동력 조향 장치 구성으로 보면 세 개로 나눠집니다. 동력부, 작동부, 제어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보시면 동력부, 엔진에 장착돼서 벨트에 의해서 작동되는 유압 펌프가 동력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동력을 발생시키는 유압 펌프 내부에는 압력 조절 밸브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엔진이 저속으로 주행할 때와 고속으로 주행할 때 엔진 회전수가 틀려집니다. 그럼 이 펌프는 유압 펌프는 회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유압은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강한 유압이 일로 들어오다 보면 여기에 있는 조작력도 더불어서 커지게 됩니다. 그럼 고속으로 달릴 때 핸들을 너무 가벼워져 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압력 조절 밸브가 들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압력을 조절할 수 있고, 또 오일 통로의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 제어 밸브가 또 여기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압력 스위치 이런 것들이 장착되어 있는 게 동력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작동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동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압이 들어가서 작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일 펌프에서부터 유압된 유압을 앞바퀴 조향력으로 바꾸는 배력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든 좌측으로 돌리든 돌릴 때 그 신호를 받아서 작동을 시켜주는 유압 장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파워 실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부분이 파워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압이 일로 들어가거나 또는 일로 나오고 또 일로 들어가거나
또는 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갈 때는 일로 나오는 거고 이 짝으로 들어갈 때는 이 짝으로 나오면서 여기에 있는 요 부분 이것이 이 짝으로 움직이거나 이 짝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렉 자체가 좌우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실린더가 주요 부분이고 파워 실린더는 실린더 부분 피스톤과 피스톤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 그 두 개의 챔버로 되어 있습니다. 이짝 좌측 챔버, 이짝 우측 챔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일 펌프 유압 조정 밸브에서 한쪽 챔버에 이 짝에 오일이 유압이 주입되면 이쪽 챔버에는 유압이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핸들 축을 여기에 있는 핸들 축을 돌리면 여기에 있는 피니언과 여기에 있는 제어부에 의해서 이것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조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동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어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부는 운전자의 핸들에 달려있는 핸들 컬럼을 타고 내려와서 쭉 내려오죠. 핸들 컬럼을 타고 내려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파워 실린더로 가는 유로를 개폐하는 부분으로 조향휠의 조작에 의해서 제어되는 겁니다. 운전자가 돌리는 거에 의해서 제어 밸브가 조향축과 일체로 회전하는 로터와 피니언을 연결하는 토시언바 또 슬리브 등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로터와 슬리브는 스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로 약간의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또한 유압 계통에 만약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배력 장치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조향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안전 밸브인 체크 밸브가 여기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이 정상 주행을 하고 가다가 핸들이 시동이 꺼졌을 때 유압이 작동이 안 되면 핸들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안전 체크 밸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발생하거나 유압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핸들이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어부에 들어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작동 경로를 보게 되면 유압이 여기서 작동되면 압력 호스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토출되는 유압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제어 밸브를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력 실린더가 좌측이나 우측으로 움직이면서 핸들을 조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향이를 회전시키면 여기에서 들어온 유압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어부가 되고 이 부분이 동력 발생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작동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유압 장치로서 작동을 시키고 유압 동력 발생 장치로 하다 보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현상이 있느냐? 가장 중요한 현상은 엔진의 회전수에 따라서 발생되는 유압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밸브가 있고 또 고장이 났을 때 엔진이 정지됐을 때는 동력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동력 조향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제어 동력 조향 장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조향일의 조작력은 속도가 증가할수록 무겁게 하고 낮을수록 가볍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차량 주행 속도에 따라서 차량이 천천히 갈 때는 핸들이 접지면이 굴러가면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어가 조향 각을 잡기 위해서 힘듭니다. 무거워집니다. 그렇지만 빨리 주행을 하게 되면 접지면이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가볍게 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작력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무거워야 하고 낮을수록 가벼워야 하다는 뜻이 천천히 갈 때는 조작력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적으로 동력해서 가볍게 돌아가 줘야 되는 거고 또 고속으로 달릴 때는 차량이 빨리 가다 보니까 핸들을 조금만 틀어도 선의 반경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일반적인 유압
파워 스티어링에서는 저속시 특성을 중시하면 고속에서 문제가 되고 고속 특성을 중시하면 저속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느냐? 전자제어 파워 스티어링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속과 고속의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속시, 고속시, 타이어 접지력은 저속시에 굉장히 접지력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조향일에서는 저속시에 힘이 굉장히 들어가죠. 그렇지만 고속시에는 타이어 접지력이 적어지니까 힘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위험한 상태가 돼서 전자제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반대로 되고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식으로 일반 기계식과 전자식의 비교를 보면 차속에 따라서 상당히 안정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자제어 동력 조향 장치에 보면 유압식 전자제어 파워 스티어링이 있고, 또 얘는 속도 감응형 파워 스티어링이라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보시면 기계식으로 됐던 동력, 유압 동력 조향 장치에 유량 제어 솔리네이드 밸브를 추가한 방식이 여기에 나오는 동력 조향 장치에서 속도 감응형이 되는 겁니다. 또 전자제어 컨트롤 모듈의 차속의 변화에 대응하는 솔리네이드 밸브의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조향 기어 박스, 아까 말씀드렸던 제어부 쪽으로 들어가는 유량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이요. 그래서 차가 정체가 되거나 또는 천천히 갈 때는 이 솔리네이드 밸브를 크게 열어서 유량을 증가시켜서 조작력을 가볍게 하고, 고속 주행 시에 유량을 감소시켜서 적당히 무겁게 해서 고속 주행 시에 최적의 조작력을 실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구성으로서는 여기에 나오듯이 조향 장치가 있고 여기에 똑같습니다. 렉과 피니언이 있고 유압 펌프가 있고 똑같은데 여기에 들어있는 솔리네이드 밸브, 유압 밸브만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파워 스티어링 펌프, 조향 기어박스, 그 다음에 센서로부터 정보를 받는 컨트롤 모듈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있던 동력 조향 장치와 전자식 조향 장치의 틀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 컨트롤 모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전자제어 동력 조향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현재 보면은 모터를 드라이브로 해서 하는 MDPS, 모터 드라이브 파워 스티어링 차량의 주행 속도에 따라서 스티어링 휠의 조작 컨트롤 모듈, 여기에 보시면 조작 컨트롤 모드가 여기 있습니다. 컨트롤 모듈에서 전동 모터를, 달려있는 전동 모터를 구동시켜주고, 또는 주차, 저속 시에는 조작력을 가볍게 해주고 고속 시에는 조작력을 무겁게 해서 고속 주행 안정을 향상시키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장치로 보면은, 자, 앞서 있던 유압 장치는 엔진에서 동력을 전달받기 때문에 약간의 동력 에너지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손해되지만 여기에는 모터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항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핸들을 좌우로 돌렸을 때만 이 모터가 작동하다 보니까 연비가 향상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또한 배출가스, 연비가 향상되다 보니까 배출가스가 저감되고 차량의 경량화, 또는 이것을 아무데나 장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의 편리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 제어 방식에서는 전기 자동차 또는 자동 주차, 요즘 차량에 많이 돼 있죠. 자동 주차 시스템, 또는 무인 자동차 개발에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대응하기 위한 장치고, 전동식 동력 장치는 조향 휠의 조작력을 감지하는 토크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토크 센서 신호 처리에 필요한 조향력을 연산하는 컨트롤 유니트에 따라 동력 조향을 방지하는 전동 모터, 또 이것을 전달해주는 감속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게 MDPS, 모터 드라이브 파워 스티어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동식 동력 장치에는 이 모터를 어디에다 장착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다 장착했느냐에 따라서 핸들 컬럼에 장착되어 있는 건 컬럼 구동식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렉과 피니언이 있는 피니언에 장착된 것이 피니언 구동식, 그 다음에 렉에 연결된 게 렉 구동식입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컬럼 구동식은 이 모터가 실내에 장착됩니다. 그래서 전동기 및 제어부가 실내에 장착되고 엔진룸에 구성품을 배치가 엔진룸에는 얘만 달랑 놓으면 되니까 구성품의 배치가 유리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소형차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여기서부터 컬럼에 의해서 피니언을 전달하다 보니까 큰 동력을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형차에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형 차량에서는 조향기어 박스에서 장착되어 있는 렉 또는 피니언 구동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소형 승용차는 컬럼 방식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좀 중대형 차량에서는 피니언이나 렉 방식인데, 국내 자동차에 보면 대부분이 렉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용 유압 전자제어 동력 조향 장치에 보면 어떤 방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것은 모터 동력 방식이고, 또 하나는 전동 유압 동력 조향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유압을 발생시키는 것을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모터, 일렉트로닉 모터를 이용해서 유압을 발생시키는 이런 전동식 같은 엔진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 유압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유압식 동력 조향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얘도 보니까 엔진과 연동되는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조향 시에만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연비가 향상되고 유압 특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MDPS 모터 드라이브 파워 스티어링이 나오기 직전에 나와서 사용되던 것인데, 이것이 현재 사용되는 차량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요. 전자 제어로 인한 차속 변화에 따른 조향력 제어도 가능하고 운전 편의성, 고속 조향 안정성도 우수한 장점이 있는 것이 유압 동력, 그러니까 전동 유압 동력 조향 장치가 되겠습니다. 구성으로서는 자, 여기에 보면 똑같습니다. 다른 건 똑같은데 여기에는 요 유압 펌프가 모터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들을 작동할 때만 여기에 있는 신호를 받아서 이 모터를 제어해서 유압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 모터의 회전수는 조향 각속도 이거에 비례해서 상승하고 차속에 반비례해서 차속 증가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조향 장치를 튜닝을 하거나 또는 변경을 시키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과연 휠 얼라이먼트가 맞아 있는지. 휠 얼라이먼트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퀴의 정렬 상태가 정확하게 맞아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휠 얼라이먼트의 개요는 차륜 정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가 장치 또는 조향 장치 각 부품이 휠과 어떤 각도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착된 4개의 바퀴는 조종 안정성 또 승차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기하학적인 각도, 이런 기하학적인 각도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의 목적을 보면 차량의 중량이 현가 장치와 조향 장치의 가동 부분에 적당히 분배되도록 해서 바퀴의 직진성, 선회 후 직진 상태로 돌아가는 복원성을 보게 되는 거죠. 복원성 확보 및 타이어와 노면의 접지성, 항상 조향력이 감소 및 타이어의 수명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노면의 접지성 향상 또 조향력 감소, 타이어 수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라이먼트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를 보게 되면 이 얼라이먼트를 기계에 장착하고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뒷바퀴 부분은 거의가 고정되어 있는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앞바퀴
또는 여기에 있는 핸들이 연결되어 있는 요 바퀴의 이런 각도, 캠버, 캐스터, 킹핀 각도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정렬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량을 튜닝을 하고 안정성 있게 차량이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캠버의 중요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버에서 보시면 자, 휠 알리먼트에서 캠버는 앞바퀴를 앞에서 봤을 때 위쪽이 바깥쪽으로 비스듬하게 벌어지는 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캠버라고 하고 바퀴의 중심선과 그 다음에 수직을 이루는 이렇게 되는 이 각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캠버는 타이어의 마모, 핸들의 쏠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타이어의 접촉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접촉부의 부하 작용점에 근접하도록 하고 하중의 내부 휠과 여기에 있는 휠과 베어링 스핀틀에 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위쪽에서 밑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얘가 바퀴가 위쪽이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면 플러스 챔버, 얘가 안쪽으로 기울어지면 마이너스 캠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보면 전부 다 플러스 쪽에 캠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신에 후륜은 뒤에서 보게 되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안쪽으로, 위에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밑에가 나와 있도록 되어서 마이너스 부의 캠버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캠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한다.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에서 앞차축의 힘을 방지한다. 앞차축의 힘이라는 것은 차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똑같이 됐을 때 여기에 하중이 가해지면 이게 이렇게 휘게 되겠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체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르면 얘가 펴지면서 힘을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캐스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는 우리가 바퀴를 옆에서 봤을 때 중심을 놓고 이 축이 앞으로 갔느냐 뒤로 갔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캐스터 옆에서 바로 봤을 때 앞바퀴 조향축이 지면의 수직석으로 어느 쪽으로 갔느냐는 거죠. 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어 마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주행 중 차량의 직진성, 여기 있는 직진성, 조향성, 그 다음에 복원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핸들을 돌리고 놨을 때 자연스럽게 돌아오도록 해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캐스터의 각입니다. 그래서 자, 메퍼슨식 타입의 경우 쇼업 쇼바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걸 조향을 하거나 바퀴가 좌우로 회전하면 이 선을 조향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옆에서 봤을 때 바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위쪽이 뒤로 기울어지면 플러스 캐스터, 앞쪽으로 기울어지면 마이너스 캐스터라죠. 승용차는 우리가 승용차를 놓고 보면 이렇게 승용차가 있으면 대부분 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직진할 때 우리가 쇼업 쇼바를 놓고 보면 쇼업 쇼바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약간 앞에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여기에 있는 이 쇼업 쇼바의 마운틴이 뒤쪽으로 가 있고 바퀴는 앞에 쪽으로 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정해 케이스가 되는 거고 또 화물차, 대형 화물차를 놓고 보면 대형 화물차에서는 앞에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바퀴가 여기에 있죠. 운전자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약간 뒤에 쪽으로 가 있는 부의 캐스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전륜에는 정예 캐스터를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캐스터의 역할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바퀴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부여하고 또 그 다음에 복원력을 발생시키는 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캠버와 캐스터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확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토라고 하죠. 토인
토 아웃하는 토. 이 토는 사실상 차량을 앞에서 봤을 때 또는 위에서 내려 보았을 때 타이어의 중심선이 앞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바깥 뒤쪽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끝과 뒤끝에 측정한 좌우 거리 사이를 차이로 말하며 타이어 마모와 직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앞쪽이 안쪽으로 몰려 있으면 토인, 만약에 얘가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면 토 아웃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승용차에는 토인으로 설계되어 있죠. 왜? 차량이 주행을 하면 바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주행할 때 얼마만큼 바퀴가 벌어질 것인지 그거를 계산해서 미리 토인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이 토는 왜 필요한가? 자, 주행 중 바퀴가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똑바로 향하게 합니다. 직진성입니다. 직진성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바퀴가 옆방향으로 미끄러짐과 타이어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토가 없으면 이 바퀴가 벌어지게 되면 차량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이 주행을 하는데 쏠린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얼라이먼트를 봐서 토를 맞추어라 토를 맞춰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안 맞으면 바퀴가 벌어지면 여기에서 보듯이 정상적인 토인이 돼 있을 때 또는 토 아웃이 될 때 직진을 하면 이 부분은 타이어 마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끄러짐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인, 토 아웃을 주게 되는 건데, 차량은 승용차에서는 우리는 토인을 주고 있습니다. 앞쪽이 안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 다음에는 킹핀 경사각의 각이 있습니다. 킹핀 경사각은 자, 튜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조향 너클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볼 조인트가 장착이 되죠. 그랬을 때 이 볼 조인트의 각과 타이어 수평선의 각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킹핀의 경사각이 되는 거죠. 자, 이 킹핀의 경사각은 뭐 하냐면 제동시에 차량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차량이 정지할 때 정확하게 안정되게 정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복원력, 캐스터와 똑같이 복원력을 확보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주행 중에 노면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킹핀은 사실상 어떤 각도로 차량이 설계될 때 주어진 각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들 수가 없고 얘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것을 정확히 맞추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어떤 각도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만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튜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튜닝을 하거나 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차량의 그 서스펜션 부분이나 조향각 부분 쪽에를 변형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인크루디 각을 봐야 됩니다. 이것은 킹핀 경사각과 캠버의 합각을 말하는 게 여기에 있는 인크루디 앵글 각이 됩니다. 이것은 가장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각의 크기에 따라서 중심선 조향축의 연장선이 만나는 점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벌써 토 아웃의 경향이 생기고 노면 위에 토윈 경향이 생깁니다. 노면 위쪽이냐 아래쪽이란다. 협각 90도를 더하면, 여기에 있는 협각 90도를 더하게 되면 조향축과 스핀틀의 각도가 되는데, 이 값은 스핀틀과 스트럿 변형을 점검하는 데 사용되고, 사고 차량의 휠 얼라이먼트를 점검할 때 인크루드 앵글을 점검하듯이 규정값을 벗어나거나 좌우차가 발생하면은 쇼크옵쇼바나 스핀틀의 변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쇼크옵쇼바, 서스펜션에서 쇼크옵쇼바 튜닝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정확하게 튜닝이 되고 조향장치의 어떤
그 튜닝을 해서 여기 있는 타이로드라든가 어떤 앵글이라든가 만들었을 때 이것이 정확하게 됐는가를 보고 이것이 변형이 생겼는가를 필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보면 셋백. 자, 이짝 앞바퀴와 좌우 앞바퀴의 정렬이 틀어지는 수. 자, 튜닝을 하면서 로어암이나 어퍼암이나 이런 것들을 교환하거나 변형을 시켰을 때 이게 틀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수직 차이가 난다면 차량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튜닝을 해서 조작을 해서 할 때 여기에 있는 어떤 볼트라든가 이런 게 약하게 결합이 됐을 때 노면의 충격에 의해서 얘가 밀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런 값이 크면 사고나 충격으로 인해서 프레임의 변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트라이앵글, 인크루드 앵글에서 그 스러스트 앵글을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튜닝을 하고 또는 이런 차를 가지고 주행을 하다 보면 차량이 약간 변형 이상한 주행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앞에는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이 약간 틀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뒤쪽이. 그러다 보니까 자, 스러스트 앵글은 자동차의 진행선, 즉 뒷바퀴가 진행하는 방향과 자동차의 중심선이 이루는 각도가 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튜닝을 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뒤는 거의 다가 그냥 이렇게 일체 접촉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밑으로 내려가거나 앞으로 가는 상태가 돼서 각도가 틀어지면 차량이 주행하는 상태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인크루드 앵글도 정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튜닝사에 근접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되겠죠. 거기에서 조향장치 개론에 대한 시험 문제, 과연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중 조향장치 기능 중 틀린 것은 자,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조향휠을 돌려 원하는 방향으로 조향한다. 두 번째, 조향휠의 조작력을 감소시킨다. 세 번째, 선회시 좌우 바퀴의 조향각에 차이가 나도록 한다. 네 번째, 노면의 충격이 조향휠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조향휠의 조작력을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향장치의 기능에서는 조향휠의 조작력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것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2번이. 자, 다음 중에 동력 조향 장치의 장점으로 틀린 겁니다. 동력 조향 장치의 장점. 자, 장점으로서 적은 조작력으로 큰 조향 조작을 할 수 있다. 맞죠? 자, 조향 기어비를 조작력에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굴곡이 있는 노면에서 충격을 도중에 흡수함으로 조향휠에 전달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것도 맞죠? 자, 앞바퀴의 힘이 현상을 방지할 수 뭐가 맞나요? 방지할 수 있다가 맞는데 여기는 방지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앞바퀴의 심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장점으로 틀린 것은 앞바퀴의 심의 현상을 방지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부정한 노면, 울퉁불퉁하거나 좀 도로가 좋지 않은 노면에서 서스펜션이 스트로크하면 자, 바퀴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변하겠죠. 서스펜션 스트로크 한다는 것은 이렇게 변하면 바퀴 트레이드 변화가 변하죠. 길이가 변했을 때 바퀴의 접지점이 횡 엇갈림 발생이 합니다. 자, 바퀴가 어떤 그 현가 장치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바퀴면, 여기에 있는 이 바퀴면이 지면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면 횡 엇갈림, 옆으로 밀림이 생깁니다. 이 엇갈림이 발생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자, 이것은 스커프. 이것은 스커프라고 합니다. 스커프라고 하는데 스커프는 자, 여기서 나오는 행 엇갈림이 발생하는 현상을 바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은 상태에서 주행 중에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는 것을 스커프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동력 조향 장치의 단점으로 틀린 것. 동력 조향 장치의 단점으로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기계식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고가이다. 맞죠? 그 다음에 고장이 발생하면 정비가 어렵다. 맞습니다. 오일 펌프의 구동에 의해서 엔진 출력이 일부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연비가 저하되는 것도 맞죠. 단, 또 조향 조작이 경쾌하고 신속하며 주행 안정성이 좋다. 그렇죠? 자, 단점으로 틀린 겁니다. 그럼 뭐 할까요? 여기에 있는 경쾌하고 신속하며 주행 안정성이 좋다는 것은 장점이 되겠죠. 장점.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에 대한 설명. 토입니다. 토인일 수도 있고 토아웃일 수도 있는 토에 대한 설명으로서 토는 여기서 틀린 것은 했을 때 토는 직진 안전성, 언더스티어 및 오버스티어링 특성을 제어한다. 또는 조향 복원력을 위해 둔다. 또는 토의 조정이 불량하면 타이어의 편마모가 발생한다. 토의 조정은 타이로드로 한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자, 토는 앞바퀴가 벌어졌거나 안쪽으로 들어갔거나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진 안전성과 그 관계가 있고요. 또 편마모가 발생하는 거에 관계가 있고 타이로드로 조정을 하죠. 근데 여기에 있는 복원력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복원력은 캐스터가 복원력을 위해서 두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서는 답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조향장치가 갖춰야 할 조건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회전 반지름이 적을 것. 두 번째, 조작하기 쉽고 방향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세 번째, 주행 중 노면의 충격 전달이 작을 것. 네 번째, 조향 핸들의 회전과 바퀴의 선의 차가 클 것. 자, 틀린 것은 뭘까요? 다 맞죠? 이것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근데 얘는 선의 차가 클 것. 선의 차가 클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선의 차가 클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향 핸들의 회전과 바퀴의 선의 차가 클 것이 아니고 선의 차가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바퀴에서 정면에서 보면 바퀴 윗부분이 아래쪽보다 벌어져 있다. 윗부분이 아래쪽보다 벌어져 있고 벌어진 바퀴의 중심선과 기울어진 수선 사이에 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가 될까요? 위에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기울어진 각입니다. 자, 토이는 무언가요? 토이는 위에서 봤을 때 앞쪽이 기울어진 거죠. 앞쪽이. 런아웃은 이거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캠버는 위에서 봤을 때 밑에가 기울어진 상태고 캐스터는 옆에서 봤을 때 바퀴가 쇼바의 중심선에서 앞으로 가 있느냐 뒤로 가 있느냐죠.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는 바퀴의 중심선과 기울어진 수선의 각이 같은 것은 여기에 있는 캠버가 되겠죠. 캠버. 자, 다음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도록 나와 있습니다. 조향 기어비가 18대 1인 조향 기어에서 피트먼암이 35도 회전시키려면 조향 핸들의 회전 각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조향 핸들을 돌렸을 때 밑에 있던 드래그 링크를 작동시켜주는 피트먼암이 35도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몇 바퀴를 돌려야 되는가? 조향 기어비가 18대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조향 기어비는 뭘까요? 조향 기어비는 조향 핸들을 여기에 있는 피트먼 암, 여기에 있는 피트먼 암 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게 조향 기어비가 되는데, 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조향 핸들의 회전 각도, 요거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요걸. 그러다 보니까 얘와 얘를 곱해야 되겠죠. 곱해야 되다 보니까 35 곱하기 18을 하면, 자, 35는 피트먼 암 각이 되겠고 여기에 18은 조향 기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몇이 나오나요? 630도가 나옵니다. 그럼 핸들이 한 바퀴를 돌으면 360도가 되겠죠. 360도. 그러면 두 바퀴가 돌으면 720도. 근데 630도는 두 바퀴가 채 돌아가지 않는 한 바퀴 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630도가 맞겠습니다. 다음, 조향장치에서 킹핀이 마모되면 캠버 값은 어떻게 되는가요? 자, 킹핀은 뭔가요? 여기에는 쇼업 쇼버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너클이 있고, 여기에 허브가 있어서 바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박혀 있는 요 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유격이 생기면 바퀴가 일로 가든지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유격이 생겨서 마모가 되면 우리가 원래 각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더 크게 이렇게 되겠죠. 더 크게. 그러면 밖으로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부의 값이 되겠죠. 부의 캠버가 되겠죠. 그래서 더 큰 부의 값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큰 부의 캠버가 되니까 타이어가 잘못되면 마모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조향 휠을 가볍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아닌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을 하는데 가장 쉽게 조향 휠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동력 조향 장치를 설치한다. 맞죠? 조향 기어비를 크게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토인을 규정값보다 크게 한다. 자, 토인을 규정값보다 크게 하면은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핸들을 가볍게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이 좁아지면 그만큼 더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높인다. 공기압을 높이면 접지면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토인을 규정값보다 크게 한다. 크게 하면 도리어 조작이 어렵고 또 토인이 틀어지면 사고가 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토인은 규정보다 크게 한다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바퀴에서 발생하는 코너링 포스가 뒷바퀴보다 클 때, 코너링 포스가 뒷바퀴보다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은, 코너링 포스라는 것은 타이어에 직진하는 방향과 이 직진하는 방향과 타이어가 선회하기 위한 방향에 이 지점에 일어나는 접지면에서 이 짝으로 각으로 가는 횡각을 얘기하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힘을. 그러다 보니까 코너링 포스가 뒷바퀴에 여 뒤에 있는 바퀴보다 크게 되면 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오버 스티어링 또는 언더 스티어링, 리버스 스티어링, 토크 스티어링.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면 리버스 스티어링이나 토크 스티어링의 현상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오버 스티어링이나 언더 스티어링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얘가 커지면, 코너링 포스가 커지면 앞바퀴에 발생하는 코너링 포스가 뒷바퀴보다 크게 되면 뒷바퀴가 돌아갑니다. 뒷바퀴가. 그러면 얘는 더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한 회전 각보다 더 큰 회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오버스티어링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뒤쪽이 돌아가 버리니까 오버스티어링 현상이 돼버리는 거죠. 자, 다음 문제. 조향 장치 중 파워 스티어링 장치에서 요구되는 기능 중 틀린 겁니다. 자, 조향력의 경감 및 조향의 번잡스러운 경감.
이건 맞죠? 파워 스티어링입니다. 여기 문제에 보면 파워 스티어링, 페일 세이프, 고장났을 때 또 이상 하중에 대한 시스템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킥백의 경감 및 적절한 반력의 피드백, 이것도 맞죠. 킥백이라는 것은 노면의 충격이 핸들로 전해오는 것을 킥백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소리 및 진동이 발생해야 된다. 이게 하면 안 되죠. 진동이라든가 소리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되는 기능 중 틀린 것은 소리 및 진동이 발생한다. 이것이 아닌 걸로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조향륜에 의해 분류 방식으로 틀린 것은 조향륜에 의한 그 방식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 간혹 보는 차들도 있을 겁니다. 전륜 조향 방식. 모든 차량이 전륜 조향을 하죠. 모든 차량이 거의 다 하죠. 자, 전후륜 조향 방식. 이게 4WS입니다. 4WS. 사륜 휠 스티어링. 후륜 조향 방식. 이것은 바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차체가 있으면 뒷바퀴로 조향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보면 지게차라는 거 있죠. 지게차가 일례로 후륜 조향 방식입니다. 중륜 조향 방식. 이게 중간에 있는 바퀴가 조향하는 차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향륜에 의한 분류 방식으로 틀린 것은 여기에 있는 중륜 조향 방식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조향 장치의 링크 기구 중 스티어링 링크의 배치에 따른 분류 중 틀린 것. 자, 조향 장치 링크 기구입니다. 핸들이 조향 장치가 내려와서 바퀴를 좌우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크로스 링크식, 그다음에 대칭 링크식, 그다음에 레크 및 피니언 링크식, 센터 기어 방식. 어떤 것이 틀릴까요? 여러분이 볼 때. 크로스 링크식은 리지드 엑셀식에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링크식은 리지드 엑셀식에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디펜던식 서스펜션에 되는 링크식이라든가 크로스 링크식들은 다 적용되어 있고, 일반 차량에 레코와 피니언식이 적용되어 있죠. 그러면 자, 센터 기어 방식. 이건 없죠. 센터 기어 방식은. 그래서 센터 기어 방식은 없고 여기에 나오는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 기구 중 스티어링 링크에서 틀린 것 하면은 센터 기어는 없습니다. 렉 피니언 기어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센터 기어 방식은 없습니다. 자, 조향 장치에서 배력 장치란, 우리가 이제 배력 장치라는 거죠. 힘을 배가시켜 주는 장치. 그래서 배력 장치란 조타력을 경감시키기 위한 스티어링 시스템으로서 어떤 식과 전동식으로 분류되는데, 또 여기에 있는 이 어떤 식에는 배력 장치 성능을 개량하는 제어 방식으로 엔진 회전 감응식 및 차속 감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전동식과 유압식이 있죠. 유압식. 자, 유압식과 전동식으로 분리되고, 유압식에서는 엔진의 회전을 해서 회전 감응식 및 속도 감응식이 있죠. 그렇게 해서 유량을 제어해서 조향 장치를 가볍게 또는 무겁게 할 수 있는 배력 장치가 유압 배력 장치입니다. 유압식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서행할 때 조향륜의 조향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도 자동차의 선의 반지름이 커지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자동차가 선회할 때 조향륜의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해도 자동차, 자,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자동차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퀴를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선회를 하는 거죠. 뒷바퀴는 반드시 있고,
쭉 선회를 할 때 자동차가 반지름이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반지름이. 그 커지는 이유는 무엇이 맞는 걸까요? 리버스 스티어링, 아까 이런 거는 없다고 그랬죠. 오버 스티어링 있을 수 있습니다. 로우 스티어링 이런 거 없습니다. 언더 스티어링. 자, 그럼 얘랑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식이 될까요? 자, 얘가 밖으로 커지는 겁니다. 내가 조향하기 위해서 한 것보다 커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언더 스티어링이 됩니다. 언더 스티어링.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 것은 오버 스티어링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자꾸 벗어나는 것은 언더 스티어링이 됩니다. 벗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언더 스티어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차량이 코너링 시 차량이 이제 선회를 합니다. 선회를 할 때 타이어에 발생력에 의한 킹핀 둘레의 복원 모멘트를 확보하기 위해 두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이게 보면, 자, 여기에서 나오는 복원 모멘트, 이것이 보면은 이제 차량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제 킹핀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타이어가 이렇게 장착이 돼서 선회를 할 때 얘가 선회를 했다 돌아오는 복원 모멘트를 확보해 두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걸 쉽게 얘기하면, 자, 바퀴가 이렇게 위에 쇼바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코일 스프링이 있고 여기에 바퀴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바퀴가. 그러면 자, 차량이 직진을 해서 선회를 할 때 복원성, 여기에 있는 복원성을 복원해 주는 것은 뭔가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캐스터가 되겠죠. 캐스터.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것을 캐스터라고 하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 모멘트를 확보하는 캐스터를 어느 쪽으로 주느냐, 이것을 묻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놈은 캐스터 각이 되겠죠. 캐스터 각.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 각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보는 캐스터 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킹핀 경사각과 함께 앞바퀴에 복원력을 줘서 선회 후 직진 위치로 쉽게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토인, 직진성을 주는 것이죠. 토 아웃은 아니고, 캠버, 이거는 뭘까요? 바퀴의 마모라든가 조향 안정성을 주기 위해 있는 거고, 자, 복원성을 주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캐스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스터가 여기에서는 맞는 걸로 되겠습니다. 복원력을 주고 직진 위치로 되돌아오게 해주는 거죠. 이건 캐스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티어링 보조 기구 중 스티어링 링크 기구와 차체 사이에 설치되어서 고르지 못한 노면을 갈 때 어떤 충격이 오거나 이런 게 올 때 직접 전달되는 킥백의 경감 또는 심의 등 스티어링의 진동을 감소해서 스티어링 성능의 향상을 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어떤 휠이 있고 여기에 축이 내려가서 피니언이 있고 여기에 어떤 렉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타이로드 엔도가 있고 타이로드 볼이 있죠. 그럼 이런 것에 장착되어서 있는 것인데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타이로드 엔도 속에도 스프링으로 해서 충격을 감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스티어링 댐퍼라고 합니다. 댐퍼. 여기서 댐퍼는 어떤 충격을 감쇄시켜주고 또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장착되어 있는 스티어링 댐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상 문제점은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가장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기에 있는 KAI AC
KR 여기에 접속하셔서 질문 게시판에 게시물을 올려주시면 거기에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kai.ac.kr에 접속하셔서 질문하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정리를 설명드리면 조향장치는 바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가장 중요한 거죠. 조향장치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방향의 바퀴를 어느 쪽으로 바꿔줄 것이냐. 운전자가 유도하고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주는 것을 조향장치의 원리고 조향장치의 필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조향장치 튜닝에 있어서 운전자의 핸들 조작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향장치 튜닝의 목적입니다. 자, 조향장치 튜닝을 하고 난 다음에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차량이 지그재그로 자기 마음대로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조향장치 튜닝을 하고 나서 휠 얼라이먼트라든가 이런 걸로 전부 다 검사가 끝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실차의 조종 안정성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타 입력이나 외란에 대한 차량의 응답 특성을 조사하는 실주행 자동차 주행 시험을 직접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행하면서 핸들을 조작했을 때 또 바람이 불을 때 어떤 노면의 현상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동작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다시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향장치 튜닝을 하고 나면 항상 실차 주행으로 주행 시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배운 그 조향장치 튜닝 개론에 대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통과해서 추후에 튜닝사로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바라고 또 앞으로 자동차 튜닝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이 같이 합칠 수 있도록 하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